오늘도 사색의 길을 걷는 남자. 동해는 그에게 끝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다에 펄떡이는 생명을, 유유히 흘러온 역사를 동화로 풀어내는 일. 지난 30년간 그가 걸어온 길입니다. 동해에서 나고 자라 동해를 노래하는 김일광 작가. 지금 그는 잠들어 있는 조선의 수토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말로 해서 매치가 있던 섬이에요. 그 작가는 서기하라 유미코라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할머니였답니다. 고향은 옥기섬 쿠미항이었다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던 어부들이 독도에 가서 강치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네들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동화책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영상 속에는 저자인 스기하라 유미코가 초등학생들에게 책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매치가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멸종된 독도 강치라는 사실. 잔인한 역사는 숨겨둔 채 독도를 언젠가 되찾아야 할 고향이라 말하는 자들. 일본 정부는 이 동영상을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화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일본의 그 매치가 있던 섬이라는 동화는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 실질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것인가, 한국의 것인가를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수토사 이야기도 접근을 하고 싶었죠. 수토사를 따라 작가가 온 곳은 수토사 재현 행사가 한창인 울진 구산리. 지금도 이래 장관인데 4, 500년 전에 수토사가 처음 왔을 때 150명 정도가 왔으면 이 인근의 돌이 들썩거렸겠습니다. 네, 그죠? 엄청났을 거고. 네, 엄청났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뭐 아예 나와서 역전하더라고. 외구 토벌의 명을 받은 수토사의 출항지였던 구산항. 이곳 주민들에겐 수토사를 도울 의무가 있었고 그 역사가 지금은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들 또한 스테에 참여하여 많은 몰목과 오조리 토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준비를 하라. 네. 울릉도와 독도의 삶과 울릉도 독도의 평화를 침탈하는 무리에게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충정 하나로 올랐을 바닷길. 작가는 그날의 수토사를 상상해 봅니다. 이 선졸이라든가 나머지 사공들은 이 지역에서 모집을 했겠습니다마는 수토사는 육지에서 온 분입니다. 국가로부터 왜구를 수색하고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충정과 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결기로 무장이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나. 울릉도를 향해 독도를 향해 돌진했던 수토사.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 수토사가 필요했을까요? 김일광 작가가 이상권 그림 작가와 함께 울릉행 배에 오릅니다. 수토제의 계기가 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죠.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이 곧장 찾은 곳은 한 장군의 충원비입니다. 동해 구름밖에 한 조각 외로운 섬, 아무도 내 땅이라 돌아보지 않을 적에 적굴 속 넘나들면서 저 임 혼자 애쓰시던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단판지은 조선의 어민 안용복. 그가 이 비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참 좋다. 이름이 숨겨진다. 공로조차 묻히리까. 죽어서는 영웅이 됐지만 사실 그는 국법을 어긴 범죄자였습니다. 지금은 10만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울릉도. 하지만 안용복의 시대엔 이 섬에 사는 것도 조업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었던 겁니다. 울릉도는 그 당시 그 어민들한테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섬이지만 이상향, 뭐랄까 심하게 얘기하면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엄밀하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국가의 그 요구를 듣지 않고 무단으로 막 들어가서 해초도 캐고 전복도 따오고 이런 식으로 수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울릉도에 온 어민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현종 때 1670년, 71년에 100만 명이 죽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17세기의 그 대재난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길산이라는 도적대가 되기도 하고, 실제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제 울릉도 독도에 건너가는 거죠. 1693년 4월 안용복 역시 그런 이유로 울릉도 조업에 나섰다가 그곳에서 국경을 넘어온 일본 어민들과 맞닥뜨려 싸움이 일게 됩니다. 결국 수적으로 우세했던 일본 어민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으로 끌고 가 억류했고 무려 6개월 만에 안용복을 조선으로 데려오는데요. 그때 함께 온 이가 바로 대마도의 2인자 도다 요자에몽. 그의 임무는 대마도주의 서계를 조선 조정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계의 내용은 일본 땅인 죽도에 조선 어민들이 드나들고 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죽도는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부르던 말로 이는 울릉도를 집어삼키려는 술칙이었던 겁니다. 조선에서는 골치가 아프게 생겼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본 쪽의 얘기를 들어주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그걸 완전히 무시하자니 잘못하면은 한일 간에 분란이 일어날 거고. 고민 끝에 조선 조정은 마치 섬이 두 개인 것처럼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고 죽도는 일본의 것이라는 모호한 회답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는지 일본은 이 문서에서 울릉도라는 단어를 빼기 위해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의 해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남인들이 몰락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제 그 소론의 남금만이라는 사람이 영의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그 남인들이 했던 그 울릉도에 대한 아주 어리석은 정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남인에서 소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조선의 분위기도 바뀐 건데요. 소론의 입장은 그야말로 강경했습니다.
울릉도를 죽돌아 우기는 일본의 계략이 더 큰 근심거리를 낳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축도 등 울릉도 등 같은 조선의 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절대 우리 울릉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외교 문서를 대신 돌아온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 새로운 그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1년 새 완전히 바뀐 조선의 대응에 당황한 도다 요자에모.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데요. 조선이 해금 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둔 사이 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하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다. 대마도 사람들이 교토의 요지에 위치해 있고 그러한 자원도 풍부하다라는 면에서 울릉도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의외의 곳에서 종결되는데요. 그 주인공 역시 안용복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로부터는 월경 남의 나라에 가서 쓸데없는 외교적인 소위 분란을 일으켰다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3년 후인 1696년에 그야말로 돌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다시 한번 소위 돛돌이 성주를 찾아가서 소위 항의하러 가는 어떤 항해를 하게 됩니다. 국경을 넘은 죄로 겨우 사형은 면하는 곤욕을 치르고도 일본의 억지 주장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안용복. 그는 일종의 외교 투쟁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답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냅니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즉 죽도 도해 금지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앞으로 울릉도 가서 고기 잡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법령을 공포했다. 안용복의 활약으로 섬은 지켜냈지만 일본의 야욕을 목격한 조선은 강력한 울릉도 정책을 고민했고 그 답이 수토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왜 애초 섬을 비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걸까요?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무인도였던 독도를 먼저 차지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택정성이 그 죽도 고정을 만들면서 공도제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공도 정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버렸다. 그것을 통해 갖고 버린 것을 집어삼키면 된다는 그 논리로 한 거죠. 섬을 비운다는 뜻의 공도 정책. 일본은 이를 울릉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도 정책은 조선의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선이 펼친 정책은 공도가 아닌 쇠출이었기 때문이죠. 조선 초 울릉도에는 왜구의 노략질이 극에 달해 있었고 태종은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섬에서 육지로 사람들을 데려나오는 쇠출 정책을 펼친 겁니다. 울릉도로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그 남해, 동해, 서해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다가 사람을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조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고. 섬에 사는 것을 금했다고 해서 섬을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관리를 파견해
왜구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도는 섬을 비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섬을 비워놨으면 관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조선으로 침략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울릉도에도 일본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정책을 핀 것이죠. 해양 정책을 동해안까지 넓힌 것이죠. 과거의 시간을 걷는 작가의 여정.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대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울릉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곧 독도의 이야기인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독도를 지금 우리가 독도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독도는 그 당시에 울릉도에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생활권으로서의 독도예요. 지도나 또 문헌에 항상 울릉도 독도는 짝을 이루는 섬으로 나와 있었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독도에서의 조업은 울릉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역사 문헌적으로 또 실제 생활상에서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토사 역시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까지 포함한 국토 수호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꿀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수토사와의 대화. 지금 김일광 작가는 울진도 울릉도 아닌 의성에 와 있습니다.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타고 앉아있는 모습이 체구라든가 어떤 용맹스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인 장한상. 그는 최초의 수토사였습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은 이 모든 게 울릉도의 사정을 정확히 몰랐던 탓이라 판단. 장한상을 삼척 첨사로 임명해 울릉도의 상황을 살피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울릉도를 지킬 방법을 결정하기로 한 거죠. 울릉도를 일본의 침탈 야욕으로부터 수호하고 또 일본에게 울릉도는 조선 영토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장한상을 첫 수토사로 파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 수호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장한상. 그는 1694년 9월 150여 명의 일행을 이끌고 6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 보름여 동안 울릉도 조사 활동을 펼칩니다. 수토 임무를 마친 후 장한상이 기록한 울릉도 사적. 여기엔 그가 보고 겪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울릉도 사적은 처음에 이제 그 울릉도를 들어가기 위한 그 해도라든가 그 길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 과정 이런 게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17세기 말 당시에 울릉도의 자연 환경, 동식물 이런 분포부터 시작했고 지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대한 그런 그 울릉도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많이 그 담겨져 있습니다. 장한상의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또 걷습니다. 장한상이 그 이제 울릉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틀 배를 타고 섬 주변을 수색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산에 오르는데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산에 오르는데 이 성인봉인 것 같아요. 중봉에 올랐다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장한상도 이 자리에서 울릉도를 두 눈에 담았습니다. 서쪽을 바라보니 대관령이 뻗어 있고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구나. 장한상이가 그때 봤던 희미한 섬은 독도고 그 독도 그 너머가 일본의 경계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 희미하게 보이는 섬 독도까지가 조선의 경계다. 이렇게 장한상 사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한상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목측한 최초의 증인이었고 또한 이 풍광에 압도된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느낌 한마디로 이 왼쪽 끝부터 시선이 닿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펼쳐진 시선이 너무 장대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막상 보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압도되는 느낌이고요. 장한상은 이 생경한 섬 울릉도에서 확인한 바를 장기로 작성해 올리는데요. 그 내용은 울릉도에 외인들이 드나든 흔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았으며 지형의 특성상 생활이 어렵다는 것. 이에 남구만은 주민의 이주보다 관리 파견이 합당하다 여겼고 그의 건의로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수색하고 토벌하는 수토제가 공식 채택됩니다. 제도적으로 2년 걸러큼 3년에 한 번씩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2년, 3년마다 간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있을 때는 1년마다도 갔습니다. 수토사 임무는 동해수군의 책임자인 삼척첨사와 월송만우가 교대로 맡았는데요. 그 수토군의 규모는 많게는 150명, 적게는 80명 정도였습니다. 총책임자인 수토사를 비롯해 군관과 포수에서 사군과 격군까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동해안 주민들이 수토군에 편성되는데요. 특히 일본어 통역관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가정해서 혹시 외인이 있으면 일본말을 해야 하니까 일본어 통역관을 반드시 대동했다. 울진에서 출발해 울릉도와 독도까지 무동력으로 가는 세계 요트 대회. 오로지 바람에 기대어가는 이 백길은 수토사의 항로와 닮아 있습니다. 수토제 시행 초기에는 삼척이나 죽변 등 여러 항구를 이용했지만 후기에 접어들면 삼척첨사가 가든 월송만우가 가든 평해의 구산항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는 경험을 통해 동해 항로의 정보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동해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지금이야 이제 이 항로 선박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서는 해류라든가 이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주로 해류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울진의 지금의 평해라고 하는 곳이죠. 울릉도로 가는 최단 거리의 항로가 울진이라는 공간적 인식은 당시 지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울진을 유난히 돌출시켜 표현한 게 그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도는 지금처럼 이제 과학적인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제작자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국토 인식에 의해서 이제 지도가 그려지는데 동해에 대한 강영 인식이 높아진 것이 지도로 표현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대하기에 좋은 크기로 제작돼 널리 보급됐던 해좌 전도에는 울진과 울릉도를 잇는 항로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울진에서 울릉도, 그다음에 우산도, 독도죠. 거의 물론 우산대까지는 항로가 없습니다만은 울릉도까지 가는 이제 항로가 표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이 그 지도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거죠. 울릉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렇다고 해서 순탄에 쓸리는 만무합니다. 지금도 이 항로는 항해자들이 진땀을 빼는 바다로 통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선조들은 다 목선이지 않습니까? 엔진도 없고 다 노를 젓거나 바람을 가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항상 일기가 변화무쌍합니다. 풍랑이 칠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치고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항상 먼 거리를 항해해왔다는 부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수토사의 험난했던 항해는 실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토사 한창국 역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갑작스런 악천후로 네 척의 배가 뿔뿔이 흩어지자 한창국은 군복을 갖춰 입고 해신에게 식량을 바치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식량은 약 한 80여석이 동원됐습니다. 식량은 주로 먹는 데 사용되었지만은 또 이 각종 제사 지내는데 제수로 사용되기도 했고, 하늘이 도와야 완수할 수 있었던 영토 수호의 임무. 3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 바다를 지키는 이들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저희 독도경비대 주 임무는 해상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일본 우익단체나 일본 쪽 시민들이나 우익 세력들이 저희 관광객으로 위장하거나 또 어선으로 위장해서 침투하는 것에 대비해서 해상을 감시하고 경계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해군, 공군, 유관기관과 공조를 해서 즉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저희 역할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 인근의 일본 순시선의 출몰 횟수가 매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00여 차례 독도 근해를 출연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40여 차례 출연하고 있습니다. 독도 근해에. 거의 매주 한두 번 정도는 일본 순시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계산된 그런 계산 하에서 일본 독도에 출연해서 주기적으로 독도 주변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밀하게 독도를 노려온 일본. 그 야욕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독도가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앉으니 작가는 그리움이 밀려듭니다. 이 강치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럽게 나요.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때 우리 땅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은 그 강치가 멸종되지 않았지요.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독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 경계의 날을 세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근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 선조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선조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동해 수호의 천병 수토사. 사실 그들에겐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수토사가 출항을 위해 순풍을 기다리던 장소인 대풍헌. 이들의 체류비를 감당한 건 구산리 주민들이었습니다. 관문에 보면 이틀을 머무는데 약 일금 100냥이 나갈 정도고 100냥이 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특히 농경지가 많은 농촌에서는 덜한데 이 해촌이나 어촌은 더 경제적 상이 열악하잖아요. 결국 구산리 주민들은 완문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만 봐도 당시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평에 가나죠. 다가 이제 완문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좀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 그러니까 평해에서는 군 관하에서는 한 동네에서 되고 이러는 게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아합 동네에서 같이 그 경비를 못해서 되라.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좀 희월하지 않느냐. 이 수많은 현판에는 백성의 고충을 덜어준 수령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농무 같은 경우는 한 70금을 직접 줘갖고 그 경비에 보태 쓰라 하기도 하고, 뭐 평해군수 이윤업 같은 경우는 경작지 15개를 줘갖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로 갖고 다시 그 경비에 보태 쓰라고 하는.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든가 역사를 이끌어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이름 없이 이랬던 대의의 자기 삶을 희생했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삶을 또 헤아렸던 이런 어떤 군수나 이런 분들의 숨은 이야기가 참 자꾸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서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수토사의 경비를 부담했고 수토군으로 뽑혀가기도 했던 동해안 주민들. 그들의 희생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까닭에 수토선은 출항했던 포구로 귀향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수토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주민들은 몇 날 며칠 스스로 등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앞에는 대풍원이 있고 제 뒤에는 월송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토사가 와가지고 격군과 사공들을 모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 바다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로 갔을 겁니다. 이분들이 떠난 가족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대의라는 역사의 물줄기를 꿋꿋이 받아낸 수토제의 버팀목. 그들은 백성이었습니다. (1694년에) 시작된 수토제로 동해에는 평화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81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881년에 수토사가 울릉도에 파견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인들이 7명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벌목, 울릉도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를 베어서
원산과 부산에 가서 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다시 울릉도의 자원을 노리고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한 일본인들. 이는 당시 막부 시대가 끝나고 일본 사회의 대변혁이 찾아오면서 그 영향이 울릉도까지 미친 겁니다. その士族階級の人たちはどうにかしてお金儲けをしようというふうな形でいろんな可能性を探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の際に先ほども言いましたけれども宇領島というのは非常に資源の豊富であそこに行けば稼ぐことができますよというふうなことで権利書をあるいは渡海するための許可というものを求めるためにそういったものを出してき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 울릉도에 가게 해달라는 일본 어부들의 요청을 일본 정부는 모두 기각합니다. 그래도 일본 어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살고 있는 어부들에게는 이런 말이 소문이 났답니다. 울릉도에 가면은 헌배를 가지고 새배를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났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 나무 때문이겠죠. 이 나무가 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나무였으니까요. 일본인들과 외국들도 역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탐을 냈을 겁니다. 이 나무 한 2그루쯤이면은 배를 한 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산림 자원을 수탈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조선 조정은 정확한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임명합니다. 이에 이규원은 100여 명의 조사단을 꾸려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이규원이 딱 그 부하들 끄고 가니까 일본 애들이 아예 초막을 줘놓고 팝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벌목을 해서 나무를 하고 있었고 해초도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거의 무주공산처럼 와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일본인들의 불법 체류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 이주 정책을 채택했고 이로써 수토제는 막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울릉도 이주의 본격적인 시작이고 1403년부터 무인도로 됐던 울릉도가 480년 만에 다시 유인도로서 최초로 16가구 54명이 이주했다 하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694년부터) (1894년까지) 200년간 수토사들이 직접 확인한 울릉도와 독도의 정보들은 조선에 큰 힘이 됐습니다. 수토에서 지리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모두 조정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조정에 보고가 되어서 지리 정보를 공유를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공유되어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에는 동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엉뚱하게 표기된 경우도 많았지만 후기에 들면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현재 독도를 표기한 우산도가 그 전에 조선 전기의 지도에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정상기에 그러니까 1750년대 그려진 정상기의 동국지도 때부터는 우산도가 비로소 울릉도의 동쪽에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정확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제 강역, 조선의 강역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확고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수토사는 또 다른 의미로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고 이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국가가 행사한 실효적 지배. 수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도나 문서들을 다 조선 관리가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양과 수토가 중요한 것은요. 국가가, 조선이라는 정부가 직접 가서 방문했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했다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침입한 일본인들을 갖다가 색출해낸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처벌해서 사법권을 갖다가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사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영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감하고 묵묵하게 조선의 동쪽 해양 영토를 견고히 한 수토사.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 그것은 독도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김일광 작가가 교편을 잡아온 어촌학교. 곧 퇴직을 앞둔 그는 마지막 수업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수토사를 파견합니다. 울릉도를 지키라고, 독도를 지키라고. 수토사라는 말의 뜻을 어렵지요.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외인들, 일본 사람들을 수색해서 토벌하라는 뜻이야. 찾아내가지고 물리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토사. (20년) (30년) 후 이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을까요?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는 평범해서 더 위대했던 사람들, 수토사가 있었다고.